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김영수는 아들의 무덤에서 구판을 벌이던 중 땅속에서 기어나온 거대한 뱀 두 마리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는 새벽 4시에 또다시 그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태준이가 꿈에 나타나 절규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나 억울해. 억울하다고. 72세의 나이에도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김영수는 한때 동네에서 손꼽히는 목수였습니다. 굵고 거친 손으로 수많은 집을 지어왔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을 잃고 홀로 사는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태준이는 31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축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아버지를 모시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최근 들어 꿈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그리운 얼굴을 보여주며 아빠 잘 지내세요라고 인사만 하던 태준이가 요즘에는 뭔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득했고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차려놓던 제사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 정성스럽게 올려놓았던 밥과 국, 그리고 태준이가 좋아했던 떡과 사과까지 모든 음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문도 잠갔는데. 김영수는 당황해서 집 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현관문은 여전히 체인까지 걸려 있었고 창문들도 그대로였어요. 도둑이 들었다면 다른 물건들도 없어졌을 텐데 오직 제사상의 음식만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묘한 건 바닥에 남겨진 흔적들이었어요. 현관부터 제사상까지 그리고 태준이의 방까지 이어지는 젖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를 보니 성인 남자 것이었는데 태준이의 발 크기와 똑같았어요. 마치 맨발로 누군가 밤새 집 안을 돌아다닌 것 같았죠.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발자국을 따라가 봤습니다. 발자국은 제사상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가 태준이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아들이 살던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매일 방을 청소하고 이불도 새로 빨아서 정리해뒀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 날을 대비해서 말이죠. 침대 위에는 사람이 누웠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은 한쪽으로 제껴져 있었고 베개는 머리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개에서는 은은한 장미꽃 향기가 났습니다. 태준이가 생전에 즐겨 사용했던 향수 냄새였어요. 태준아, 정말 내가 온 거니? 김영수의 목소리는 공허한 집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서늘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어요. 모든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말이죠. 바람과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정말 억울해. 도와줘. 김영수는 무릎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그리움이 앞섰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났어요.
심지어 태준이가 즐겨 부르던 트로트 곡이 희미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박금순 씨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영수 씨, 밤에 댁집에서 불빛이 깜빡깜빡하던데 괜찮아요? 그리고 누군가 마당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어요. 김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현상들을 겪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들에게 말하기엔 너무 황당한 일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현상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태준이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마치 누군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 같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옆에서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는 결국 결심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소문난 무속인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아들이 정말로 무언가 말하려 한다면 아버지로서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수는 동네 할머니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칠성할매라고 불리는 무속인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본명은 최순이었지만 40년 넘게 무업에 종사하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칠성할매로 더 유명했어요. 다른 무당들과 달리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정확한 점괘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칠성할매한테 가보세요. 그분이 진짜예요. 박금순 할머니의 추천을 받고 김영수는 용기를 내어 칠성할매를 찾아갔습니다.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한옥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점집이라는 소박한 간판만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나왔어요. 화려한 무복 대신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들 때문에 오셨군요. 칠성할매는 김영수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영감님 뒤에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젊은 남자 그림자가 말이에요. 칠성할매는 김영수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각종 부적과 신상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점집들처럼 요란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차부터 한잔 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칠성할매가 보이차를 우려주며 말했어요. 김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주일간 겪은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반복되는 악몽, 사라진 제사상 음식, 젖은 발자국, 그리고 태준이 방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칠성할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중요한 부분에서는 세부 사항을 더 자세히 물어보기도 했어요. 태준이가 죽을 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었어요. 태준이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장에 나갔어요. 인사동에 한옥을 짓는 일이었거든요. 저도 함께 가려고 했는데 태준이가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집에서 쉬시라고 했어요. 그날이 화요일이었다는 것도 기억났습니다. 태준이는 항상 월요일에 작업 계획을 세우고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성격이 꼼꼼하고 계획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태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태준이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었나요? 트럭이 태준이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태준이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오던 대형 트럭이 브레이크를 못 밟고 추돌했다고요. 트럭 운전사는 졸음운전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에게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태준이는 평소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가 원래 가려던 곳이 인사동이라고 하셨는데 사고 장소는 어디였나요? 강남이었어요. 인사동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죠. 칠성할매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태준이가 원래 목적지와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한 거군요. 무슨 일로 강남까지 갔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태준이 휴대폰도 사고로 완전히 망가져서 통화 기록도 확인할 수 없었고요. 김영수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담당 형사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결론 지었어요. 트럭 운전사도 졸음운전을 인정했고 뒤에서 들이받은 명확한 사고였으니까요. 하지만 김영수에게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르셨어요? 태준이 회사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동업자였던 박민수 씨가 거의 모든 걸 처리해줬죠. 박민수는 태준이와 함께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동업자였습니다. 태준이보다 5살 많은 형이었고 평소 태준이를 많이 아껴줬어요. 김영수도 박민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장례 절차를 다 도와주셨군요. 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정신이 없었어요. 박민수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박민수는 장례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부고 연락, 문상객 응대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심지어 묘지 자리까지 알아봐 줬어요. 김영수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묘지는 어디에 쓰셨나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공원묘지예요. 박민수 씨가 추천해 준 곳이에요. 자연장이 좋다면서 경치 좋은 곳으로 골라줬죠. 칠성할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이 마치 탐정 같았습니다. 태준이가 죽고 난 후에 박민수 씨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처음 몇 년은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사업도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수는 박민수에 대해 더 생각해 봤습니다. 태준이 죽고 난 후 박민수의 생활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았어요. 원래는 작은 원룸에 살았는데 1년 후에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태준이 목까지 열심히 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태준이와 박민수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는 태준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수입이 있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중소건설업체들이 다 그렇듯이 그날그날 버는 정도였어요. 칠성할매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김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감님, 제 경험으로는 죽은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미처 전하지 못한 중요한 말이 있을 때 그래요. 김영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태준이가 정말로 저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정확히 알려면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요? 묘지에 가서 굿을 해봐야겠어요. 태준이의 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김영수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무덤에서 굿을 한다는 것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태준이가 정말로 도움을 청하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하면 될까요? 내일이 좋겠어요. 날도 좋고 달도 적당해요. 칠성할매는 김영수에게 준비물들을 알려줬습니다. 백미, 정화수, 촛불, 향, 그리고 태준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마음의 준비요.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는 했어요. 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김영수는 태준이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어릴 때부터 성실했던 태준이,
아버지를 위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했던 효자 태준이. 태준아, 아빠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갈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라. 그날 밤 꿈에서 태준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절망적이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내일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칠성 할매가 말한 준비물들을 하나씩 챙겼어요. 백미는 새로 산 것으로, 정화수는 약수터에서 직접 떠온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태준이가 좋아했던 음식으로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사과를 준비했어요. 오전 10시에 칠성 할매와 함께 양평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칠성 할매가 말했어요. 영감님, 오늘 구술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놀라더라도 절대 중단하면 안 돼요. 중간에 그만두면 태준이 혼이 더 고생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묘지에 도착하니 태준이의 무덤은 여전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한 달에 2번씩 찾아와 잡초를 뽑고 청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공기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칠성 할매는 무덤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무덤 주변의 음기가 너무 강해요. 보통 이렇지 않은데. 칠성 할매는 무덤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파인 자국들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여기를 건드린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김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도굴꾼이라도 다녀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무덤에는 특별히 감나갈 만한 것이 묻혀 있지 않았어요. 언제쯤 된 것 같나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은 넘어 보여요. 칠성 할매는 굿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덤 앞에 제상을 차리고 촛불을 켰어요. 향을 피우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람이 없는데도 향 연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점이었어요. 태준이 혼이 여기 있어요.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칠성 할매가 말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고 제상의 촛불이 흔들렸어요. 칠성 할매는 신칼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격렬해졌어요. 그녀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아, 나와라. 내 아버지가 여기 와 있다. 그 순간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는 무서웠지만 참고 지켜봤어요. 칠성 할매의 몸짓이 더욱 격렬해졌고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태준아,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냐? 아버지에게 말해라. 갑자기 칠성 할매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김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이의 목소리와 똑같았거든요. 아빠, 나 정말 억울해. 내가 죽은 게 사고가 아니야. 김영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태준이가 칠성 할매의 몸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럼 뭐란 말이냐? 박민수가 나를 죽였어. 돈 때문에. 김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태준이의 동업자이자 형 같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무슨 소리냐? 박민수가 왜 너를 죽여?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 내가 알아챘어. 그래서 나를 없앤 거야. 태준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이 사라졌어. 박민수가 도박으로 날린 거야. 내가 따져 묻자 까니까 나를 강남으로 불러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칠성 할매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술을 먹자고 해서 갔어. 그런데 술에 뭔가 탔더라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차 안이었어.
그때 트럭이 칠성 할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김영수는 급하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칠성 할매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한이 너무 깊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럼 정말 박민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태준이가 그렇게 말하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갑자기 무덤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흙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김영수와 칠성 할매가 그쪽을 보니 땅에서 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주먹만한 크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서 놀라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뱀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었던 거예요. 하얀 뱀이 땅에서 머리를 내미는 것을 본 김영수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칠성 할매는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흰 뱀은 수호신이거든요. 태준이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흰 뱀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가 거의 2미터는 되어 보였고 몸 전체가 순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도망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영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 뱀이 정말 태준이를 지켜주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혼이 너무 억울하면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특히 뱀은 영험한 동물이라 자주 그런 일이 있죠. 칠성 할매는 흰뱀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흰뱀은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칠성 할매를 맞이하는 듯 했어요. 태준아, 내가 모습을 바꾼 거냐? 흰뱀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김영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아들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격적인 굿을 해야겠어요. 진호 기굿을 열어서 태준이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칠성 할매는 가방에서 더 많은 굿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큰징, 장구, 그리고 각종 색깔의 헝겊들이었어요. 제상도 더 크게 차렸습니다. 영감님, 이제부터 시작하는 굿은 보통 굿과는 달라요. 아주 강력한 굿이거든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방해하면 안 됩니다. 김영수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칠성 할매는 하얀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관을 썼어요. 그리고 제상 앞에서 향을 피우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청제 청령 동양 무국대도 태을천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칠성 할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웅장해졌습니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시작했고 하늘의 구름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흰뱀은 무덤 위에 올라가 따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마치 구판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태준이 같아서 김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칠성 할매가 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장구 소리가 묘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칠성 할매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린 동작이었는데 점점 빨라지고 격렬해졌습니다. 태준아, 나와라. 내 아버지가 여기 와 있다. 칠성 할매의 외침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그 순간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김영수는 무서웠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흰뱀도 몸을 일으켜 세우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뱀의 눈에서 눈물 같은 것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리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호나. 내 한을 펼쳐라. 칠성 할매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어요. 그때 갑자기 무덤 옆쪽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사람 팔만한 크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틈에서 또 다른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뱀이었어요. 흰 뱀보다도 훨씬 큰 크기였습니다. 길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고 몸통도 어른 팔뚝만큼 굵었어요.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뱀의 눈빛이었습니다. 빨갛게 빛나며 아기의 찬 모습이었어요. 검은 뱀이 나타나자마자 흰 뱀이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두 뱀은 서로를 노려보며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칠성할매는 굿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장구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악령아, 물러가라. 이곳에서 나가라. 칠성할매가 검은 뱀을 향해 소리쳤어요. 검은 뱀은 몸을 세우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쉬익.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흰뱀도 맞서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흰뱀의 소리는 검은 뱀과 달랐어요. 마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소리였어요. 저 검은 뱀은 뭐예요? 김영수가 다시 물었을 때 칠성할매가 잠시 굿을 멈추고 답했습니다. 악령이에요. 태준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영혼입니다. 그럼 누구의 영혼인가요? 아마도 태준이를 죽인 자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칠성할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뱀이 흰 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두 뱀이 서로 엉키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김영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흰 뱀과 검은 뱀이 서로 물고 뜯으며 굴러다녔어요. 때로는 흰 뱀이 우세해 보이다가도 때로는 검은 뱀이 위에 올라타며 상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칠성할매는 다시 굿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격렬했습니다. 징을 치며 하늘에 대고 소리쳤어요. 태준이 호나, 내 수호신인 흰뱀을 도와라. 악령을 물리쳐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흰뱀이 갑자기 몸에서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은백색의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에 힘을 얻은 흰뱀은 검은 뱀을 강하게 물어뜯었어요. 검은 뱀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사나워져서 흰뱀의 목을 조르려고 했습니다. 안 돼! 김영수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어요. 흰뱀이 태준이라고 생각하니 검은 뱀에게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때 칠성할매가 김영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감님, 지금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흰뱀이 스스로 이겨내야 해요. 김영수는 주먹을 꽉 쥐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두 뱀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검은 뱀이 갑자기 흰 뱀을 놓고 김영수 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김영수를 공격하려는 듯 했습니다. 김영수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흰 뱀이 재빨리 검은 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지키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김영수는 확신했습니다. 저 흰뱀이 정말 태준이구나. 태준아. 김영수가 부르자 흰뱀이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검은 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흰뱀의 몸통을 강하게 조였습니다. 흰뱀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김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아, 힘내라. 아빠가 여기 있다. 김영수의 간절한 부름에 흰뱀이 다시 힘을 냈습니다. 온몸에서 더욱 밝은 빛을 내며 검은 뱀의 조임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칠성할매는 신칼을 들고 하늘을 향해 춤을 췄습니다. 하늘이시여, 억울한 혼을 도우소서, 악령을 물리치소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맑았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더욱 강해져서 나뭇잎들이 흩날렸어요. 번개가 번쩍이자 두 뱀의 싸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검은 뱀의 입에서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들키면 안 돼. 비밀은 영원히 묻혀야 해.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어요. 김영수는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흰뱀도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 목소리 기억나세요? 박민수예요. 저 악령이 박민수의 악한 마음이에요. 김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박민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뱀은 박민수의 악한 영혼이었던 건가요? 검은 뱀이 다시 말했어요. 태준이 그놈. 왜 그때 죽지 않았나?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뭔 소리야? 나는 분명히 죽었어. 흰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분명히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김영수는 두 뱀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준이가 죽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칠성할매가 갑자기 굿을 멈추고 두 뱀을 바라봤어요. 잠깐 이상해요. 뭔가 다른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검은 뱀이 계속 말했어요. 그날 트럭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나는 죽었어. 하지만 진실은 죽지 않았어. 흰뱀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어요. 김영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칠성할매가 다시 굿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는 굿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여 모습을 드러내어라. 거짓으로 덮인 모든 것이 밝혀지게 하라. 그때 무덤 근처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더 크게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낡았지만 아직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김영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태준이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휴대폰, 몇 장의 사진,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태준이의 글씨였습니다. 아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영수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두 뱀의 싸움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특히 검은 뱀이 편지를 보고 크게 동요하는 것 같았어요.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겁니다. 박민수 형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회사 돈 3억 원을 도박으로 날리고 그걸 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해요. 제가 거부하자 아예 저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아빠, 제가 죽으면 절대 사고사가 아니에요. 박민수 형이 죽인 거예요. 김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태준이가 미리 알고 있었다니. 그럼 정말로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건가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는 제 휴대폰에 있어요. 박민수 형이 도박장에서 돈을 잃는 모습을 몰래 찍어뒀거든요.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대화도 녹음해뒀어요. 아빠, 제가 죽으면 꼭 이 진실을 밝혀주세요. 김영수는 상자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폴더폰이었지만 아직 작동할 것 같았습니다. 배터리는 다 떨어져 있었지만요. 그때 검은 뱀이 갑자기 김영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듯 했습니다. 안 돼. 그걸 보면 안 돼. 검은 뱀의 입에서 박민수의 목소리가 절규했어요. 하지만 흰 뱀이 재빨리 검은 뱀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그 휴대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흰 뱀과 검은 뱀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생사를 건 싸움 같았어요. 칠성할매가 마지막 힘을 다해 굿을 했습니다. 선은 악을 이기고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흰 뱀이여 승리하라. 그 순간 하늘에서 큰 번개가 쳤어요. 번개 불빛과 함께 흰 뱀이 온몸에서 엄청난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에 검은 뱀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어요. 아,
이럴 수는 없어. 검은 뱀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흰 뱀의 빛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검은 뱀이 쓰러졌어요. 몸에서 검은 연기가 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해. 진실은 영원히 묻혀야 해. 검은 뱀의 마지막 말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승리한 흰 뱀은 김영수 앞으로 왔습니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평온해 보였어요. 아빠, 이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흰뱀의 목소리는 태준이 그 자체였어요. 김영수는 뱀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칠성 할매는 굿을 마치고 땅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힘든 굿이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행히 흰뱀이 이겼네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김영수는 태준이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 안에 2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게. 흰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무덤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무덤 위에 다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김영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칠성할매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 가서 그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박민수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박민수를 직접 만난다고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가 정말로 태준이를 죽인 범인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김영수는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흰뱀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빠가 꼭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흰뱀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김영수와 칠성할매는 굿 도구들을 정리하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칠성할매가 말했어요. 영감님, 각오하세요.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흰뱀과 검은뱀의 대결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 이상했나요? 검은뱀이 태준이가 죽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김영수도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태준이는 분명히 죽었는데 검은뱀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태준이가 처음에는 살아있었는데 병원에서 다른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칠성할매의 말에 김영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 사고 자체는 살인 미수고 실제로는 병원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면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한 김영수는 태준이의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았어요. 다행히 오래된 충전기가 집에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휴대폰이 켜졌어요.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어요. 박민수가 도박장에서 큰 돈을 잃고 있는 모습,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박민수와 태준이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형, 회사 돈 3억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그게. 태준아, 사실은. 설마 도박에 쓴 건 아니죠? 미안하다. 돈을 꼭 갚을게. 형, 이건 너무해요. 회사 돈을 어떻게 도박해? 야, 너도 공범이야. 같이 했으니까 너도 책임져야 해. 뭔 소리예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믿겠어? 너도 도박장에 몇 번 갔잖아. 그건 형을 말리려고 간 거잖아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박민수가 태준이에게 공범으로 몰아가려 하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마지막 녹음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태준아, 강남으로 나와. 술 한잔 하자.
형, 저는 술 마실 기분이 아니에요. 야, 형이 사과할게. 나와라. 태준아, 정말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어. 술 한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 그리고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김영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박민수가 태준이를 속여서 강남으로 불러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계획적인 살인이었구나. 김영수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태준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김영수는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수 형, 박민수입니다. 김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하필 지금 박민수에게서 전화가 오다니. 민수야, 웬일이야? 형, 오늘 태준이 무덤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김영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박민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러던?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무당까지 데리고 가서 구슬했다면서요? 김영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뭔가 나온 거 없어요? 박민수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나와?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김영수는 확신했습니다. 박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민수야, 내일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태준이 이야기야. 전화 너머로 박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어요.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김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박민수를 만나서 모든 것을 따져 묻기로요. 그날 밤 김영수는 태준이의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태준이가 웃고 있었거든요. 아빠, 고마워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태준아, 아빠가 반드시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아빠, 복수보다는 진실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꿈에서 깬 김영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태준이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증거들을 USB에 복사해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오늘은 2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일찍 일어나 태준이의 휴대폰과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USB에 복사해둔 파일들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칠성할매에게도 한 부 맡겨두기로 했어요. 할머니, 이거 좀 맡아주세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칠성할매는 심각한 표정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영감님, 정말 조심하세요. 살인자와 직접 대면하는 건 위험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김영수는 박민수와 만날 장소로 시내 조용한 카페를 정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김영수는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준이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시에 박민수가 나타났어요. 2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찌고 머리도 반쯤 벗겨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교활하고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형, 오랜만이에요. 박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수는 찬찬히 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태준이를 죽인 범인일까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앉아라. 박민수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커피 뭘로 할까? 아메리카노요. 김영수는 커피를 주문하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수야, 어떻게 지냈니?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사업은 잘 되고 박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업은 접었어요.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김영수는 알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태준이 죽은 후 회사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일단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 뭘 하고 있는데? 건물 몇 개 관리하는 일이요. 거짓말이었어요. 박민수는 지금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태준이 이야기 좀 하자. 박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태준이요? 갑자기 왜요? 어제 구슬했거든. 구슬요? 응, 태준이가 자꾸 꿈에 나타나서 무당을 데리고 갔어.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나왔어요? 왜? 뭔가 나올 게 있나? 김영수가 떠보자 박민수는 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준이가 말하더라고.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박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억울하게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태준이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당연히 사고죠. 트럭이 들이받았잖아요. 하지만 박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김영수는 태준이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박민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이게 태준이 핸드폰 아니에요? 맞아. 어제 무덤에서 나왔어. 무덤에서요? 응, 태준이가 미리 묻어둔 것 같더라고. 박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볼래? 김영수는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형, 회사 돈 3억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그게 태준아, 사실은. 박민수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자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에이, 이게 뭐예요? 너도 들어봐. 재미있을 거야. 녹음은 계속 흘렀어요. 박민수와 태준이의 대화, 박민수가 태준이를 강남으로 불러내는 마지막 통화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박민수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가짜죠? 김영수는 휴대폰을 재빨리 넣었습니다. 가짜라고? 그럼 내 목소리도 가짜냐? 저는 모르겠어요. 박민수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김영수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앉아.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 형, 저 가봐야 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 태준이를 죽인 게 너지? 박민수의 눈에서 당황과 공포가 교차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태준이 친구였어요. 친구를 죽였다고. 죽이지 않았어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 녹음은 뭐냐? 김영수가 다시 재생하려고 하자 박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뭐가 오해야? 회사 돈은 제가 잠깐 빌린 거였어요. 갚으려고 했는데. 도박으로 날린 거 아니야? 박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영수는 휴대폰의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박민수가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것도 가짜냐? 박민수는 사진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형, 어떻게 이런 게? 태준이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뭘 하는지. 저는 정말로. 박민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 저는 정말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김영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박민수가 태준이를 죽인 거였나요? 그럼 뭐였어? 그냥 겁을 주려고 했어요. 겁을? 태준이가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박민수는 그날의 상황을 털어놨어요. 태준이를 강남으로 불러냈어요. 술을 마시자고 해서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로 사과하려고 했어요. 돈도 갚겠다고 하고. 하지만 태준이는 단호했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술에 수면제를 탔어요. 김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면제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잠들게 해서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그리고 태준이가 정신을 잃자까 차에 태워서 어디로 갈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민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받았어요. 정말 사고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저도 그 사고로 다쳤어요. 박민수는 팔을 걷어서 흉터를 보여줬어요. 김영수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정말로 교통사고였다는 건가요? 그럼 태준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저도 함께요. 그리고 박민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태준이는 처음에는 살아있었어요. 김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흰뱀과 검은뱀의 대화가 맞았던 건가요? 살아있었다고. 네.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죽은 거야? 박민수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했어요. 말해. 김영수가 소리를 지르자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가 뇌사 판정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태준이가 깨어나면 김영수는 박민수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저는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뭘 했어? 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생명 유지 장치를 뽑았어요. 김영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박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새끼야. 정말로 죽인 거구나. 형, 진정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김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태준이를 죽인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박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태준이가 깨어나면 저는 감옥에 가야 했어요. 가족도 있고.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야? 김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20년 동안 나는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박민수를 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냐? 아니에요. 정말로 우연이었어요. 우연이라고?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박민수는 그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태준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뇌출혈이 심해서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그래서?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김영수는 박민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태준이가 깨어나면 좋겠지만, 하지만 내가 잡힐까봐 무서웠던 거지. 네, 맞아요. 박민수는 자신의 범죄를 털어놨어요. 그래서 밤에 혼자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태준이는 의식이 없었어요. 생명 유지 장치만 돌아가고 있었고, 김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어차피 깨어날 가능성도 낮은데. 그래서 죽인 거구나. 생명 유지 장치를 껐어요. 그리고 다시 켰어요.
박민수의 방법은 교묘했어요. 잠깐 껐다가 다시 켜서 자연사로 위장한 거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 1시간 후에 태준이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김영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멀쩡하게 살았구나. 형, 저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죄책감? 그럼서 회사 돈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지? 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준이가 죽고 나서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그건 다 털어놔. 박민수는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태준이가 죽고 나서 회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았지? 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김영수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박민수는 태준이를 죽이고 그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보험금도 받았지? 무슨 보험금이요? 태준이 생명보험 말이야. 박민수의 얼굴이 또 굳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아세요? 태준이가 다 알려줬어. 사실 김영수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민수의 반응을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였어? 저는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수익자였잖아. 박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태준이가 회사 동업자인 너를 수익자로 등록해뒀더라고. 이것도 김영수의 추측이었지만 박민수의 반응을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2억 원이었어요. 2억? 네. 태준이가 회사 때문에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만약을 위해 저를 수익자로 해뒀어요. 김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을 죽이고 보험금까지 받았다니. 그 돈도 내가 가져간 거야? 저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박민수는 결국 보험금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김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박민수를 다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새끼야. 아들을 죽이고 돈까지 가져갔어? 형,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20년 동안 편안하게 살면서. 그때 카페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손님, 너무 시끄러우시면 나가주셔야겠어요. 김영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밖으로 나가자. 형, 나가. 둘은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김영수는 박민수를 조용한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태준이를 죽인 게 너냐? 박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형,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어요. 어려서 사람을 죽여. 저는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영수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눌렀어요. 뭐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박민수가 급하게 김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형, 안 돼요. 왜 안 돼? 저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태준이에게는 가족이 없었나? 박민수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형,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달라고? 20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김영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매일 밤 태준이가 꿈에 나타나서 괴로워했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형, 너는 편안하게 살면서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김영수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살인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박민수는 절망했어요. 형, 제발. 하지만 김영수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죽은 김태준 사건입니다. 범인을 찾았어요.
전화를 마치고 김영수는 박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이제 끝이야. 형,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법이 정할 일이야.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박민수는 체포되었습니다. 김영수 씨 신고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영수는 태준이의 휴대폰과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넘겼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인하고 놀랐어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니. 20년 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박민수는 경찰차에 타면서 김영수를 바라봤어요. 형, 정말 미안해요.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고 김영수는 혼자 남았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혔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칠성할매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박민수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태준이 혼이 편안해지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박민수가 말하길 태준이가 처음에는 살아있었다고 해요. 칠성할매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정말로 병원에서 죽인 거군요. 내 생명 유지 장치를 껐다고 해요. 그렇다면 태준이의 억울함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김영수는 집에 도착해서 태준이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태준아, 아빠가 진실을 밝혔다. 이제 박민수가 벌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정 사진에서 태준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고마워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태준아, 아빠가 늦었구나. 20년이나 걸렸네.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김영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던 죽음이 실제로는 살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수는 뉴스를 보며 안도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태준이의 억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민수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회사 돈을 도박으로 잃고 들키는 것이 무서워서 피해자를 수면제로 기절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를 끊어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박민수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예상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첫 재판에 참석했어요. 법정에서 박민수를 마주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박민수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박민수는 김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영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에게도 죄송하고 아버님에게도 죄송합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어요. 결국 박민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20년간 진실을 숨겨온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김영수는 재판이 끝나고 태준이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흰뱀이 있었습니다. 태준아, 모든 게 끝났다. 박민수가 벌을 받았어. 흰뱀은 김영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이제 정말 고마워요.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어요. 흰뱀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아, 이제 편히 쉬어라. 흰뱀은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천천히 숲으로 향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김영수는 흰뱀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알았어요. 태준이의 한이 풀렸구나. 그날 밤부터 김영수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대신 태준이가 웃으며 인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사세요.
김영수는 평생 잊지 못할 꿈이었어요. 2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태준이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고 범인은 마땅한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어요. 김영수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아버지로서 할 일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어디선가 태준이도 편안히 쉬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고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으며 진정한 안식을 얻었을 거라고요. 박민수의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수는 매일 아침 태준이의 영정 앞에서 차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그리움이, 분노보다 평안함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태준아, 아빠가 오늘도 왔다. 영정 속 태준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1살의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김영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김영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태준이가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5살 때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때 아버지를 위해 목수일을 배우겠다고 선언하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했어요. 꿈속에서 태준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요. 김영수는 꿈에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도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었어. 아빠, 이제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태준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이제 정말 편해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난 김영수는 뺨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칠성 할머니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칠성 할머니는 김영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한이 서려 있었는데 지금은 평온해 보여요. 칠성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태준이 혼도 완전히 편안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있어요.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아쉬웠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로 헤어지는 건가요? 그래야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로, 산 자는 산 자의 세계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그리울 것 같은데. 칠성 할머니는 김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영감님, 태준이는 영원히 아버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요? 아버님께 고맙다는 말이에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김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님 자신의 인생을 사시라고 해요. 내 인생을? 네, 지금까지는 태준이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영감님을 위해 사세요. 칠성 할머니의 말에 김영수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20년 동안 오직 태준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준이의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돌보고 그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아가시면 돼요. 태준이도 아버님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 거예요. 칠성 할머니가 돌아간 후 김영수는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했어요. 20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젊은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했어요.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실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혼자 나오셨나요? 네, 산책 좀 하려고요. 저도 요즘 혼자 다녀요.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김영수는 그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죠.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어떻게 견디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슬퍼하지 말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요.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었구나. 어르신도 혼자 사세요? 네,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그렇군요. 저와 비슷하네요. 두 할아버지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어요.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요즘 뭐 하시며 지내세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서 지내죠. 그러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활동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 할아버지는 김영수에게 동네 경로당을 추천했어요. 거기 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외로움도 덜하고요. 김영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20년 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용기를 내어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 화투를 치는 사람들, 그냥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경로당 회장인 박할아버지가 김영수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아, 영수 씨. 소문 들었어요. 아들분 사건 해결되셨다면서요? 김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20년 만에 진실을 밝혀내시다니. 경로당 사람들이 김영수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영수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정말 대단한 아버지세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김영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다니. 그날부터 김영수는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바둑도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소풍도 갔어요. 특히 박할아버지와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박할아버지도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영수 씨,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평생 아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죽은 자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박할아버지의 말에 김영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어느 날 김영수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제안을 받았어요. 영수 씨, 목수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솜씨가 좋으실 텐데 독거노인댁 수리봉사 어떠세요? 김영수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오랜만에 목수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봉사는 80대 할머니 댁이었어요. 문짝이 삐걱거리고 방충망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 고쳐드릴게요. 김영수는 정성껏 수리를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목수 일이었지만 손에 익은 일이라 금세 끝났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시다니. 할머니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김영수는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가 꿈에 나타났어요. 아빠, 오늘 정말 보기 좋았어요. 뭐가? 봉사하시는 모습이요.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어요. 태준아, 아빠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당연하죠. 아빠도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태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김영수는 꿈에서 깨어난 후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김영수는 여러 집을 다니며 수리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각자의 사연을 들었어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 아픈 남편을 돌보는 할머니,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외로운 노인들까지 모두들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들을 도우면서 자신도 위로를 받았어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집이 새 집 같아졌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기분이 좋은걸요. 김영수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는 태준이의 무덤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갔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갔거든요. 무덤 앞에 앉아 태준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준아, 아빠가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왔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태준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많이 어울려. 예전에는 혼자만 있었는데 말이야. 김영수는 최근의 일들을 태준이에게 이야기해줬어요. 태준아, 아빠가 이제 조금씩 웃게 되었어. 너 때문에 20년 동안 웃지 못했는데. 그때 무덤 주변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예쁜 울음소리였습니다. 김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태준아, 아빠 많이 변했지?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빠도 이제 너를 보내줄 준비가 되었나 봐. 김영수는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보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너는 영원히 아빠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영수는 꽃집에 들렀어요. 집에 꽃을 놓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어떤 꽃을 찾으세요? 밝고 예쁜 꽃으로 주세요. 꽃집 사장이 노란 해바라기와 하얀 국화를 추천해줬어요. 이 꽃들은 희망을 상징해요. 김영수는 그 꽃들을 사서 집에 두었어요. 태준이의 영정 옆에 놓으니 집안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태준이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아빠, 인사해요. 제 친구들이에요. 꿈속에서 태준이는 또래의 젊은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너 친구들이 생겼구나. 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김영수는 안도했어요. 태준이가 외롭지 않구나. 아빠,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있고요. 할 일? 여기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아빠가 봉사하시는 것처럼요. 김영수는 뿌듯했어요. 저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이제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태준아. 그리고 아빠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꿈에서 깬 김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어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마치 꽃밭 같았습니다. 영수 씨,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박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김영수는 자신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들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날 밤 숙소에서 김영수는 태준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태준아, 아빠가 편지를 쓴다. 20년 만에 처음 쓰는 편지네. 아빠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 웃기도 하고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너 때문에 슬퍼만 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어. 너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리고 너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고. 이제 아빠는 너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김영수는 그것을 태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태준이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영수는 산에 올랐어요. 정상에서 해돋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김영수는 감동했습니다. 태준아, 정말 아름답다. 너도 보고 있니? 바람이 불어와 김영수의 뺨을 스쳤어요. 태준이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는 깨달았어요. 태준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산에서 내려온 김영수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겠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김영수는 태준이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태준아, 아빠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거야. 너의 착한 마음을 이어받아서 말이야. 그날부터 김영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목수 기술을 살려서 집 수리를 도와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만나면 특별히 위로해줬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잃고 2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평안이 와요. 정말요? 네, 죽은 자식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해요. 김영수의 위로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말이라 더욱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연말을 맞아 특별한 일을 계획했어요. 태준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김영수는 자신이 모은 돈과 태준이가 남긴 돈을 합쳐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김태준 기념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는 부모를 잃고 혼자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선정되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 학생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김영수는 뿌듯했어요. 태준이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가 꿈에 나타났어요. 아빠, 장학금 소식 들었어요.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너의 이름으로 만든 거야. 고마워요. 저도 보람을 느껴요. 태준이는 전보다 더욱 밝은 모습이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정말 걱정 없어요. 왜? 아빠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니까요. 김영수는 태준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준아, 아빠도 너 덕분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이제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올해는 더욱 보람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수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도 힘이 나요. 친구들의 말에 김영수는 고마웠어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김영수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태준아, 올해도 아빠가 열심히 살게. 너를 기억하며 너를 자랑스러워하며. 몇 달 후 김영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의 억울함을 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영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에서 김영수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김영수에게 연락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잃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김영수는 그들과 만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김영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태준이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21년째 맞는 기일이었어요. 김영수는 무덤에 가서 태준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태준아, 이제 아빠가 정말 괜찮아졌어. 너 덕분에 아빠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법도 배웠고. 김영수는 태준이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빠가 이제 정말 행복해. 너도 마음 놓고 편히 쉬어라. 그날 밤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꿈에 나타났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준아, 이제 저는 정말로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않을게요. 김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빠 마음속에는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빠 사랑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태준아. 태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꿈에서 깬 김영수는 평안했어요. 이제 정말로 태준이를 보낼 수 있을 것세 맞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태준이의 영정을 새로 정리했어요.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준아, 이제 아빠는 너를 그리워만 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거야. 김영수는 그날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봉사활동도 늘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렸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는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영수는 그 아버지를 따뜻하게 위로했어요. 저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평안이 와요. 정말요? 네, 죽은 자식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죠. 김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아버지를 도왔어요. 저도 20년을 슬픔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 덕분에 행복해요. 몇 달 후 그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해요. 김영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그렇게 김영수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제 김영수는 태준이를 생각할 때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김영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영수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얻었어요. 태준이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 속에서. 아들 태준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 김영수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어요.
죽음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2세 김영수 할아버지와 아들 태준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한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소중한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텐데요. 혹시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용기 내어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요? 혹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들으셨나요? 아니면 설거지를 하시며 들으셨을까요? 산책하시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궁금합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추억이나 감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